범인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사형이 내려진 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도망치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공격한 안인득이 사형을 받은 이래 처음이었죠. 오늘 사건은 정말 예측하기 힘들고 저조차도 처음 접하는 범죄 유형입니다. 사형을 받은 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에 여러분도 충격을 금치 못하실 텐데요. 안녕하세요. 국내 범죄 사건을 다루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21년 12월 4일 토요일 저녁, 인천경찰서에 다급한 신고 전화가 들어옵니다. 59세 아내 가명 명자 씨가 사라졌다는 남편의 신고예요. 그녀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건 하루 전날인 아침 6시 반이었죠. 평소처럼 출근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내가 다음날 저녁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명자 씨는 화장품 판매업을 했는데 꽤 사업 수완이 좋았는지 성과를 잘 내고 있었어요. 그만큼 영업차, 사람들을 만나느라 미팅과 술자리가 잦았죠. 종종 외박하는 날도 있어서 남편은 전날 아내가 들어오지 않았지만 그저 그러려니 했던 겁니다. 그러다 다음 날인 저녁 7시 46분, 갑자기 남편의 핸드폰에 연달아 문자 알림이 도착합니다. 보니까 아내가 사용하는 2개의 카드에서 총 6번에 걸쳐 돈이 막 인출되고 있는 거예요. 그 금액이 무려 400만 원이었고요. 남편은 당황했어요. 아니,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갑자기 큰 돈을 쓰지? 그런데 1시간 반이 지난 밤 9시쯤 또 한 번 문자 알림이 옵니다. 50만 원이 더 인출됐어요. 보니까 그 ATM기도 집에서 불과 20분 거리였죠. 수상했던 남편은 아내에게 몇 번이고 전화를 걸었지만 이상하게도 핸드폰이 꺼져 있습니다. 급히 회사에 연락을 했는데 팀장님을 통해 수상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최근에 한 미용실이랑 계약이 오고 갔어요. 거기 여사장 아버지가 대리인으로 나섰는데 최종 계약 앞두고 점검차 어제 밤 10시에 저까지 셋이서 보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담당자만 나와도 된다고 하길래 명자 씨만 갔어요. 보니까 두 사람이 전부터 아는 사이 같더라고요. 자, 이걸 정리해보면 하루 전날 아내와 단둘이 만난 의문의 남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는 사이 계좌에서 이상한 정황이 발견됩니다. 저녁 7시 45분 2개의 계좌에서 인출하기 직전에 비밀번호가 잘못 입력된 기록이에요. 자, 만약에 이걸 명자 씨가 직접 인출한 거라면 한 번 정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2개의 계좌에서 모두 동일하게 실수를 했다? 이건 수상하죠. 즉각 경찰은 그녀가 강력범죄에 연루되었다라고 추정을 했고 현재 범인이 명자 씨를 감금한 뒤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인출했다고 판단합니다. 일단은 은행 CCTV 확인이 급선무겠죠. 그런데 마침 이때가 주말이에요. 그러니까 월요일까지 기다려야 했죠. 그래서 경찰은 일대 CCTV를 먼저 분석하고 명자 씨의 마지막 행적을 추적합니다. 드디어 영상에서 그녀를 포착하는데요. 집을 나섰던 3일 저녁 6시 반쯤 명자 씨는 한 주점에 들어가서 검은색 패딩을 입은 중년 남성과 만납니다. 이 술자리가 꽤 오래 이어졌어요. 그리고 다음날 새벽 3시 반쯤 상당히 취한 상태로 인근 모텔에 들어가 하룻밤을 보내게 되죠. 아침 6시 16분입니다. 명자 씨의 검은색 소나타가 모텔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때 조수석에는 어제 그 남성이 타고 있었죠. 분명 이 시점까지 명자 씨는 확실히 생존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차가요, 멀리 가지 않아요. 모텔 인근에 있는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여기는 CCTV가 온전히 비춰지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2시간이 지난 아침 8시 20분, 남성이 홀로 주차장을 빠져나옵니다. 이때 굉장히 수상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주차장 한쪽 벽면에다가 뭔가를 적어서 남기는 겁니다. 또 손에 들고 있던 종이 가방을 근처 골목길에 버리는 장면까지 포착됐죠. 여기까지 파악한 경찰은 급히 주차장으로 갔어요. 하지만 이미 명자 씨의 차는 사라진 뒤였죠. 주차장과 건물 곳곳까지 확인했지만 명자 씨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골목길에 남자가 버린 종이 가방, 이걸 확보했다는 건데요. 안을 보니까
불에 타다 남은 여성 핸드백, 검은색 자켓, 그리고 구두 한 짝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모두 명자 씨의 소지품이었어요. 게다가 가장 눈에 띄는 건 피 묻은 면장갑이었고요. 이거 지금 명자 씨의 신변에 큰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겠죠. 한편 일요일 아침에 명자 씨의 카드에서 또다시 2번이나 출금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비밀번호 오류로 실패했어요. 근데 이 상황을 지금 따져볼게요. 범인이 비밀번호를 아예 다시 알아낼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뜻은 아닐까요? 그 의미인즉슨 이미 명자 씨가 사망했음을 내포하고 있죠. 그렇다면 의문의 남성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앞서 팀장이 말했던 그 미용실 사장의 아버지가 가장 유력한 용의자입니다. 경찰은 통화 내역을 통해 신원을 찾아내는데 그는 52살의 남성 권재찬이었습니다. 슬하에 일남일녀를 둔 이혼남이더라고요. 평범한 사람이냐고요? 절대 아닙니다. 전적이 아주 화려해요. 어릴 적 16살 때, 그러니까 미성년자 때부터 주거 침입과 절도로 소년원을 들락거렸어요. 성인이 된 뒤에도 대부분의 시간을 교도소에서 보냈더라고요. 교화는커녕 범죄 수위는 나날이 높아졌는데요. 잠깐 과거 범죄 내역을 살펴볼게요. 이게 아주 가관입니다. 지난 1991년 한 빌라에 들어가서 여성을 결박한 후 강간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그 피해자가 쉽게 신고하지 못한다는 걸 이용해서 다시 연락을 하더니 너 강간당한 걸 내가 다 폭로하겠다. 그러기 싫으면 돈을 달라라고 요구합니다. 근데 다행히도 피해자가 용기를 내서 신고를 했고 결국 잠복 중이던 경찰의 눈에 권재찬이 포착돼요. 그렇게 검거가 됐죠. 이 사건으로 그는 징역 6년을 선고받는데요. 수감된 후에도 재소자들 폭행하고 이런저런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6년 후 출소를 했는데 몇 개월 만에 또 성폭행을 저질러요. 바로 감옥으로 돌아갔죠. 이번엔 징역 5년. 그리고 나서 만기 출소 후 세상에나 4개월 만에 범죄는 또 벌어집니다. 심지어 이번엔 살인사건이었어요. 2023년 1월 권재찬은 인천에 있는 한 전당포로 손님인 척 들어갑니다. 여긴 69세 고령의 남성이 혼자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노린 거죠. 권재찬은 저당 잡힌 귀금속을 찾으러 왔다라고 문의를 했고 사장이 그걸 찾으려고 방심한 틈에 준비해온 돌망치를 꺼내서 머리를 내려칩니다. 이후에 서랍에 있던 현금과 수표를 챙겨서 도주했고요. 현장에 남겨진 피해자는 결국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로 사망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살인사건 용의자가 된 권재찬은 곧장 차를 훔쳐서 부산으로 도주합니다. 여기서 브로커한테 500만 원을 주고 일본으로 밀항해요. 그는 아마 경찰 추적을 완벽하게 따돌렸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 수사팀이 포기하지 않았죠. 일본 인터폴과 공조수사를 했고 결국 사건 2달 만에 권재찬을 체포하는 데 성공합니다. 또 잡혀왔어요. 1심 재판부는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들었을 땐 아니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지금 멀쩡히 밖에 돌아다니고 있나 싶죠. 사실 이 재판에서 상상도 못했던 반전이 벌어졌습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건 맞아요. 그런데 항소심에서 판이 뒤집힌 거예요. 사실 전당포 사건 당시 2명의 공범이 더 있었어요. 근데 하필 그 내부에 CCTV가 없어서 이들 중 누가 사장을 죽였는지 직접 죽였는지는 명확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잡혀온 권재찬은 나는 막만 봤다 하고 책임을 회피하고요. 실제로 아직까지도 이 공범 2명을 검거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결국 사건을 검토하던 재판부는 권재찬이 주범이 아닐 가능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어요. 당장 증거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권재찬이 무기징역에서 15년으로 감형을 받았고 참고로 나머지 2 공범은요. 이후에 정말 유령처럼 호련히 증발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못 찾은 거예요. 그렇게 다시 감옥으로 가서 15년을 복역한 권 씨는 2018년 3월에 출소합니다. 이후 한 3년 조용히 지낸 듯 했어요. 근데 아니요, 절대 아니죠. 2021년 5월에 범행이 다시 시작되는데
그나마 이번엔 절도였습니다. 공사장에서 용접기와 드라이버를 훔쳤대요. 이게 발각이 되었고 일단은 절도로 불구속 기소되었죠. 불구속 기소라는 건 구치소나 유치장에 수감되지 않은 채 재판을 기다리고 받는 걸 의미합니다. 이게 보통은 도주 우려가 없거나 절도, 교통사고 같은 경범죄자에게 내려져요. 아니 근데 과연 권재찬을 경범죄자라고 볼 수 있나요? 이미 살인으로 15년도 살았고 또 일본으로 도주했다가 잡혀온 적도 있잖아요. 어쨌든 다시 오늘의 사건으로 돌아와 보면 명자 씨가 사라진 그 시점에 권재찬은 여전히 불구속 기소 상태였습니다. 동시에 유력한 용의자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정황상 이 사람이 범인으로 의심이 가긴 한데 살인을 했다는 증거는 지금 없는 거예요. 그저 피 묻은 장갑 하나뿐이고요. 일단 수사팀은 그 현금을 인출했던 ATM기 CCTV를 확보해요. 그래서 출금된 시간을 집중적으로 확인하는데 와우, 여기서도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합니다. 영상을 자세히 봤더니 인출자가 권재찬이 아니더라고요. 마스크를 착용해서 얼굴의 반을 가렸는데 확실히 체격과 눈매가 달라요. 자, 그렇다는 건 이 사건에 공범이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게 허탈한 마음으로 영상을 보던 경찰이 문득 아주 중요한 장면을 발견합니다. 이 남자가 인출을 끝내고 나서 무심코 명세서를 구겨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예요. 분명 저게 지문이 찍혀있겠죠? 경찰이 달려가서 쓰레기통을 뒤졌는데 주말 사이에 버려진 명세서만 수천 장이었어요. 일일이 확인을 한 후 드디어 구겨진 명세서를 찾아냈죠. 곧장 지문 감식에 들어갔고 그 결과 공범이 밝혀집니다. 그는 바로 49살의 박 씨였어요. 자, 이제 경찰은 권재찬과 박 씨의 주거지로 동시에 들이닥쳤습니다. 근데 이들은 이미 도주한 후였죠. 서둘러 자택 인근 CCTV를 보면서 도주 경로를 확인하는데 보니까 권재찬은 핸드폰을 완전히 끈 채 모닝 차량을 타고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이후 행방은 묘연해요. 근데 분명 공범 박 씨와 함께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근데 마침 박 씨의 핸드폰은 켜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이 다행이다 싶어서 위치 추적을 서둘렀죠. 그 신호는 인천에 있는 을왕리 해수욕장이었습니다. 급히 달려가서 수색을 막 하는데 이상합니다. 해변, 인근 상권까지 다 뒤졌는데 두 사람이 전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아니 왜 없지? 분명 핸드폰 신호는 아직도 여기서 반짝거리고 있는데 경찰은 그제서야 이 범인들의 교란 작전에 속았다는 걸 깨닫습니다. 좀 생각해보세요. 도주 중인 박 씨가 핸드폰을 왜 버젓이 켜놨겠냐고요. 심지어 위치가 전혀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러는 사이 범인들은 완벽하게 잠적해버렸죠. 행방을 알 길이 없어서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때 한 형사가 묘안을 떠올려요. 앞서 권재찬을 찾으려고 그 골목 CCTV를 확인했을 때 주기적으로 등장하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권재찬과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는 장면까지 있었어요. 그 여자친구인 거죠. 또 보니까 도주할 때 사용한 그 모닝 차량 역시 그녀의 차량이었고요. 경찰이 핸드폰 추적을 통해 그녀의 위치를 파악했는데 세상에나 이 두 사람이요, 인천의 한 모텔에서 함께 숙박 중이라는 걸 발견합니다. 와, 권재찬은 사람 죽이고 뻔뻔하게 지금 여자친구와 모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더라고요. 경찰이 즉각 거길 덮쳤고 결국 실종 신고 하루 만인 12월 5일 권재찬을 체포하는 데 성공했죠. 근데 여러분, 아직 갈 길이 첩첩산중입니다. 이 권재찬이 오랜 수감 생활을 했고 또 여러 번의 범죄 경력으로 신문을 당하는데 아주 능수능란했어요. 또 불성실하고 거만한 태도를 보이고요.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대요. CCTV나 잘 확인해 보셔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막 형사한테 짜증을 내고 신경질적으로 굴더라고요. 약간 무서울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태도입니다. 근데 당시에 경찰 또한 살인을 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또 없어요. 그 강하게 밀어붙이진 못하고 있었죠. CCTV에 나온 건 박 씨니까요. 그런데 바로 이때
권재찬의 집을 압수수색하던 중 실종된 명자 씨의 소지품이 발견돼요. 이건 중요한 단서죠? 그래서 경찰이 이걸 빌미로 권재찬을 막 궁지에 몰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곧이어 꼬리를 내리더니 입을 열기 시작해요. 뭐라고 하냐면, 그 여자 제가 죽인 거 아니에요. 박 씨 그놈 짓이에요. 저는 시신 유기만 도왔다고요. 정 못 믿겠으면 인하대역 1번 출구 그 노상 주차장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정확하게 위치를 말해준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또 달려갔죠. 그랬더니 거기에 떡하니 사라졌던 명자 씨의 검은색 소나타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를 수색한 결과 트렁크에서 명자 씨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됩니다. 발견 당시 그녀는 민소매 차림에 하의가 벗겨져 있었어요. 성폭행의 흔적은 없었죠. 결정적으로 목에 피멍이 있었는데 질식사가 추정이 됩니다. 하지만 이거 외에도 신체가 만신창이었어요. 머리와 가슴, 배에 멍이 시퍼렇게 나 있고요. 오른쪽 갈비뼈도 골절, 또 간이 파열되면서 복강 출혈이 너무 심해요. 입 안에도 피가 고여 있고요. 이건 엄청난 폭행을 당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했죠? 왜 저항하는 적이 없을까? 그 이유가 머지않아 밝혀지는데 그녀 몸에서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검출됩니다. 그렇다는 건 명자 씨는 죽기 직전까지 의식이 희미해져 있었고 또 방어조차 못한 채 무자비한 폭행과 목졸림을 당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범인이 자백을 하고 이렇게 시신을 발견했다고 해서 아직 긴장을 놓긴 일러요. 정작 권재찬을 살인으로 엮을 지금 증거는 또 없거든요. 자기는 시신 유기만 했대요. 피 묻은 장갑은 폭행을 많이 했으니까 그때 남겨진 거라고 설명을 하고요. 모든 건 박 씨가 살인을 저질렀다라는 주장인데 경찰로서도 그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주범인지 밝혀내지 못하면 권재찬은 그냥 풀려날 수 있겠죠? 어라? 근데 이거 과거에 무기징역에서 15년형으로 감형받은 그 전당포 사건 때와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어쩌면 그때 이미 학습이 된 거겠죠. 그럼 이제 해결책은 공범 박 씨에게 있습니다. 그를 검거해야만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거예요. 당시 박 씨는 5일 오후 1시 이후부터 생활 반응이 전혀 없어요. 근데 여전히 핸드폰 신호는 을왕리 해수욕장에 거기서 위치를 보이고 있었고요. 이 순간 경찰 머릿속에 불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서 CCTV에 사실 권재찬이 박 씨를 만나러 가기 전에 철물점에 들렀어요. 여기서 길이 35cm짜리 돌망치와 삽을 구매했더라고요. 그중 돌망치는 이전 살인사건에서도 썼던 그의 시그니처 흉기였죠? 그런데 삽은 왜 샀을까요? 삽! 이거 혹시 이미 안매장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권재찬이 공범을 죽이면 죄를 뒤집어 씌울 수 있다라는 걸 이미 알고 지금 상황을 벌인 거구나라고 직감적으로 느낀 거예요. 와, 왜냐면 권재찬은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수사의 방향이 180도 바뀝니다. 박 씨가 죽었다는 가정하에 해수욕장에서 시신 수색 작업을 펼쳐요. 근데 여기 워낙 넓어서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경찰은 자 그럼 이번엔 권재찬한테 자백을 이끌어내보자 합니다. 지금까지 찾아낸 증거 모두 동원해서 막 강하게 압박을 하는데요. 그러자 겨우 권재찬이 입을 열기 시작했죠. 그 시작은 명자 씨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4일 아침 권재찬과 명자 씨가 모텔에서 체크아웃을 했죠. 그리고 잠시 화장실을 쓰기 위해 인근 건물 주차장으로 들어갔다고 해요. 권재찬에 따르면 이때 명자 씨가 대변을 보다가 실수로 속옷에 묻혔다고 합니다. 당황을 했겠죠? 그래서 자기한테 속옷하고 휴지를 좀 사다 달라라고 권 씨한테 부탁했대요. 실제로 아침 6시 43분쯤 권재찬이 인근 편의점에 들어와서 물건을 사는 모습이 CCTV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사가지고 돌아왔는데 명자 씨가 뭐 이딴 걸 사왔냐 라면서 짜증을 냈고 그 대변을 권재찬의 몸에 묻히기까지 했대요. 그래서
이 남자도 이거 너무하지 않냐 라고 이제 화를 냈는데 명자 씨가 오히려 더 화를 내면서 성적인 모욕을 하고 또 성기까지 움켜잡았다는데요. 권재찬은 모욕감을 참을 수 없어 결국 그녀를 목졸라 살해했다는 진술. 여기까지가 그가 밝힌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들으면서 좀 이상하지 않아요? 방금 모텔에 있다 나왔는데 갑자기 옆 건물에 가서 대변을 본다. 그래, 그건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50대 여성이 속옷에 대변을 묻혔다? 그걸 또 권재찬한테 알리고 물건을 사다 달라고 했다? 뭔가 좀 갸우뚱하잖아요. 게다가 명자 씨가 어떤 말을 하고 화를 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되게 자세하게 진술을 하는데 반면 자신이 뭘 했는지는 사실상 편의점 간 거 외에는 구체적이지 않아요. 이걸 듣던 경찰도 기가 찼죠. 피해자를 모욕하고 자기 범행을 정당화하려는 전형적인 거짓 스토리가 뻔했거든요. 게다가 더 황당한 건 뭔지 아세요? 편의점에서 사온 물건이 면장갑과 마스크, 검은색 스타킹이에요. 휴지랑 속옷이 아니었다니까요. 더군다나 앞에서 기억하세요. 부검을 통해 수면제 성분이 검출된 거예요. 그러니까 명자 씨는 죽기 전에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권재찬의 진술과 완전히 다르죠. 또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면서 카드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아낸 걸까요? 이런 모든 지점들을 경찰이 예리하게 지적을 하자 권재찬이 말을 바꿉니다. 자기가 평소 음료수에다가 수면제를 타서 마시는 습관이 있는데 이걸 명자 씨가 실수로 마셨다는 거죠. 비밀번호는 자발적으로 알려준 거라고 하고요. 아니 누가 그 아침부터 음료수에다가 수면제를 넣어서 먹습니까? 정말 너무 뻔뻔한 거짓말을 그냥 술술 해요. 이런 범죄자를 상대하는 형사님은 얼마나 짜증날까요? 이쯤 되니까 더 이상 이 사람을 통해 진실을 듣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수사팀이 직접 나서서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죠. 명자 씨와의 관계부터 알아내야 될 텐데 그 시작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권재찬은 출소한 직후 건설 현장 일용직으로 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허리를 다쳐서 수술을 받아요. 일을 못하니 소득이 뚝 끊겼죠. 그러자 어릴 때부터 익숙했던 사기와 절도로 바로 눈을 돌리는데요. 이때 세운 목표가 뭐냐? 도박장을 들락거리는 돈 많은 중년 여성을 타겟으로 합니다. 그런 여자 잘 꼬셔서 돈을 갈취하겠다는 속셈이었어요. 그러더니 지인들한테 현금을 빌려서 도박장으로 갔고요. 마치 자기가 재력가인 양 통 크게 베팅합니다. 이러면 여자들이 줄줄 따를까요? 아니 이게 좀 멍청한 방식이에요. 여자는 고사하고 이 도박판에서 빌린 돈 1억 원을 그대로 날립니다. 자기 카드도 연체되고 또 사기꾼으로 신고도 당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되죠. 근데 그런 와중에 새로운 먹잇감이 등장합니다. 2021년 10월이었는데 바로 이 도박장에서 만난 명자 씨였어요. 그녀는 화려한 의상을 입고 비싼 액세서리에 값비싼 가방을 들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겉모습에서 좀 돈 냄새가 풍겼던 거예요. 실제로 명자 씨는 화장품 판매로 상당히 돈을 벌었고요. 또 동시에 가수로 활동하면서 지방 행사를 뛰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이대의 다른 여성들보다 좀 더 화려했던 편인 것 같아요. 그녀에게 접근한 권재찬은 자신의 재력을 뽐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딸하고 함께 부천에서 큰 미용실을 운영한대요. 마침 기존 화장품 계약이 끝나고 있다면서 명자 씨와 다음 계약을 하고 싶다고 유혹을 했죠. 그때 이후 계약을 핑계로 두 사람은 연락이 잦아졌고요. 또 사적으로 술자리도 가집니다. 그 사이 권재찬은 명자 씨가 과연 어느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는지 경제력을 파악했어요. 그의 목표는 간단합니다. 계약이고 뭐고 어차피 가짜니까 그걸 성사시키기 전에 명자 씨를 제거하고 재산을 차지하는 거였죠. 사실 그는 10월부터 차근차근 범행을 준비했어요. 과거에 방문했던 정신병원에 가서 수면제를 15일치 처방받습니다. 또 인적이 드문 장소, 논밭이 많은 곳을 물색했고요. ATM 복면강도 사례는 어떤 게 있는지도 검색을 해봅니다.
뿐만 아니라 명자 씨 차의 블랙박스가 그 차 내부를 촬영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냅니다. 이쯤 되니까 계획은 더 구체화돼요. 그러니까 CCTV 없는 데다가 그녀의 차를 세우고 살인을 저지르면 목격자도 없고 말끔히 처리되리라 생각한 거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진 않았어요. 첫 시도는 11월 13일이었습니다. 명자 씨와의 술자리를 하면서 분위기가 무르익게 돼요. 그래서 이제 수면제를 먹이려고 딱 하는데 어머나 약이 보이지 않습니다. 알고 보니까 여자친구가 아무것도 모르고 불면증 때문에 그냥 그걸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허무하게 기회를 놓치고 말죠. 그날 원재차는 여자친구한테 너 내 수면제 가져갔냐면서 격노하며 문자를 보냅니다. 이후에는 다시 이를 도모하면서 2차례 더 병원을 갔고 다량의 수면제를 확보하게 되죠. 드디어 D-Day 12월 3일이 되었습니다. 그는 명자 씨와 밤새 술을 마셨어요. 모텔에 갔다가 체크아웃을 한 후에는 미리 물색해둔 지하주차장, CCTV 사각지대로 차를 세우게 유도했죠. 잠시 후 그는 편의점에 가서 면장갑과 검은색 마스크를 구매했고요. 수면제가 든 음료를 명자 씨에게 건넵니다. 그렇게 좀 기다렸다가 아침 7시쯤이 되자 본격적으로 범행에 돌입합니다. 명자 씨는 의식이 몽롱했어요. 권재찬이 장갑을 끼고 무차별 폭행을 가하면서 카드 비밀번호를 말하라고 협박했죠. 끝내 그녀가 숫자를 말해주는데 순간 그녀는 더 이상 쓸모가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권재찬은 가차없이 그녀를 목졸라 살해했죠. 이후 지갑에 있던 현금과 카드를 챙겼고요. 또 피해자 손에 끼고 있던 8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금목걸이, 팔찌를 다 빼내갑니다. 그리고 도주하기 직전 방금 그녀한테 들은 비밀번호를 까먹을까봐 주차장 벽면에 작은 메모를 남겨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그럼 이제 차와 CC는 어떻게 처리를 했던 걸까요? 왜냐면 나중에 경찰이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권재찬은 과거 살인사건에서 공범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자기의 범행이 드러나더라도 죄를 뒤집어 씌울 수 있거든요. 또 도주 시간을 벌기에도 좋고요. 게다가 자기 얼굴을 노출되지 않게 나 대신 돈을 출금해 줄 사람도 필요했습니다. 그걸 미리 찾아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건이 벌어진 그날 오후에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하고 있던 바로 그때 돌연 박 씨에게서 문자가 왔죠. 이 두 사람은 2018년에 건설 현장에서 만난 사이였습니다. 동시에 권재찬은 박 씨에게 2천만 원을 갚아야 할 채무가 있었는데요. 그날 온 문자 내용도 내 돈 언제 갚아줄 거냐 라는 박 씨의 독촉이었어요. 근데 그걸 받자마자 권재찬의 눈이 반짝입니다. 바로 전화를 하더니 내가 그 돈 다 갚아주겠다. 저녁 7시에 만나자 라고 약속을 잡아요. 그렇게 만나자마자 권재찬이 자기의 상황을 다 설명을 했고요. 지금 주차장에 차가 있는데 그 안에 시신이 있다. 그 처리를 좀 도와주면 그 피해자 계좌에 있는 전액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제안한 겁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죠. 박 씨가 망설였지만 결국 그 또한 돈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합니다. 저녁 7시 반, 두 사람은 명자 씨의 시신이 든 차를 가지고 CCTV가 없는 지하철역 인근 주차장에 세워둡니다. 근데 이건 임시 방편일 뿐이었어요. 물론 여기서 시신이 발견되긴 했지만 원래 계획은 잠깐만 여기 두고 나중에 야산에다가 묻을 생각이었죠. 그리고 일단은 돈을 챙겨야겠죠? 이들은 바로 ATM기로 향했고요. 박 씨가 얼굴 가리고 들어가서 비밀번호 누르고 현금을 인출합니다. 그런데 막상 돈을 다 세어보니까 45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박 씨가 받아야 될 돈은 2천만 원인데 그래서 막 화를 냈죠. 근데 이미 ATM기에서 얼굴이 찍혀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시신 처리까지 완벽히 해야 의심받지 않으리라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공조가 이어지는데요. 다음 날인 12월 5일 아침 9시입니다. 두 사람이 을왕리 해수욕장 인근 야산에 가서 4시간 정도 작업한 끝에 사람 한 명 들어갈 구덩이를 파게 됩니다. 이제 다 끝났다 라고 박 씨가 허리를 핀 순간 권재찬은 그를
밀어서 넘어뜨렸죠. 그리고 준비해온 돌망치로 머리를 무려 7번이나 가격합니다. 처음부터 살려둘 생각은 없었어요. 자기 대신 범인으로 몰고 나 대신 CCTV에 찍히고 나 대신 시신을 옮겼으니 이제 그의 쓰임이 다한 거죠. 결국 박 씨는 그 야산에서 그렇게 사망합니다. 권재찬은 시신을 대충 밀어 넣고 다시 흙으로 덮었어요. 그러니까 이걸요, 시간상으로 계산해보면 단 하루 만에 권재찬이 2명을 살해한 겁니다. 이후 중국으로 밀항을 준비했지만 빠른 경찰 수사로 인해 덜미를 잡히고 말죠. 2022년 3월 1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권재찬은요, 끝까지 자긴 아니래요. 그리고 또 자긴 기억이 나질 않는데요. 우발적인 범행이라고만 주장을 하는데, 지금까지 경찰이 모은 증거들 나열해볼까요? CCTV 영상, 또 3번에 걸친 수면제 처방 내역, 여자친구에게 보낸 살인 암시 문자, 피 묻은 면장갑까지. 이건 빼박이에요. 결국 재판부는요, 이 사건은 지극히 잔혹하고 또 계획적인 범행이다. 또 반복적인 범행을 보인 점에서 권재찬 너 안 되겠다. 사형을 선고합니다. 와우, 한국에서 사형이라니. 이건 2019년 그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주범 안인득 이후 3년 만에 내려진 사형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정말 드물어요. 이 판결은 사건의 중대성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재판부는 권재찬이 전혀 죄책감도 없고 교화 가능성도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물론 그는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방패로 삼아요. 뿐만 아니라 자기 손가락 끝이 괴사하는 증후군을 앓고 있다면서 치료를 받아야 하니 감형을 해달래요. 2심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을 했느냐? 권재찬이 살인과 관련된 정보를 검색한 시점에 대해서 1심과는 좀 다르게 해석을 해요. 권재찬이 이렇게 주장했어요. 자기는 그냥 여자친구랑 같이 갈 장소를 검색했다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 재판부는 그게 사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봤고요. 그에 따라 11월부터 범행을 치밀히 계획한 점을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획 범죄가 아니라 우발적인 범죄로 본 거죠. 그렇게 2023년 6월 권재찬은 무기징역으로 감형됩니다. 검찰이 상고했지만 2023년 9월 대법원이 기각하면서 형은 확정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면서 전문가들은 또 다른 추정을 내놓았어요. 과거 전당포 살인사건 당시 가담했던 그 2명의 공범이요. 자취를 감췄잖아요. 아주 영원히. 어쩌면 그들 역시 권재찬의 손에 이미 죽임을 당한 건 아닐까요? 만약 그게 맞다면 권재찬은 총 4명을 죽인 살인마예요. 물론 그는 이 부분에 대해 아무런 답변도 내놓고 있지 않죠. 오늘 사건은 접수 하루 만에 경찰이 진상을 빠르게 밝혀내고 또 범인까지 검거했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권재찬 중국으로 도주했을지 모르죠. 아무리 인터폴 공조수사해도 중국은 워낙 땅이 넓어서 검거하기가 쉽지 않아요. 경찰이 집요한 추적으로 명자 씨를 찾아내고 또 박 씨의 죽음까지 밝혀냈는데요. 시원한 사형 결말을 기대했지만 결국 무기징역으로 끝나 다소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오늘 금사파 사건은 정말 최근 중에 가장 역대급이 아닌가 싶어요. 저 정말 뒤통수 몇 번 맞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2003년 1월 18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한 젊은 여성이 제보를 걸어왔습니다. 거기 경찰서죠? 그니까 제가요. 이렇게 뭔가 망설이는 듯 한참이나 뜸을 들여요. 그러다가 그니까 제가 사람을 토막내는 걸 봤어요. 이걸 들은 경찰은 순식간에 이거 장난 전화 아니야? 싶었을 정도입니다. 너무 밑도 끝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도록 어디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냐, 언제 그랬냐 여러 질문을 유도했죠. 그러자 여성의 목소리가 더 심하게 떨려왔습니다. 사실 제가 며칠 전에 납치를 당했는데요. 절 납치한 남자 2명이 다른 시신을 토막냈어요.
네, 저도 거기에 같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성이요, 납치범들의 범죄 현장을 목격했는데 거기서 또 본인은 무사히 빠져나왔다는 이야기죠. 이게 쉽게 좀 믿기 힘든 이야기지만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엄청난 강력 사건을 의미합니다. 경찰은 즉각 여성을 찾아 나섰고 그녀를 만나 명확한 사실을 파악하게 됩니다. 해당 여성은 당시 32살이던 이 씨. 그녀는 그 문제의 두 남성을 화상 채팅에서 알게 됐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가 실제로 만남을 갖게 된 거죠. 처음엔 수상한 낌새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근데 헤어지기 직전에 이들이 갑자기 자기들이 사는 인천 집에 가자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아직은 그래도 잘 모르는 사이인데 이 씨는 이걸 거절하게 되죠. 그리고 이때부터 지옥이 시작됩니다. 두 남성이 그냥 짐승으로 돌변했어요. 이 씨를 폭행했고 강제로 차에 태워서 납치합니다. 그리고 인천에 있는 그 집에 도착하자마자 번갈아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그 뒤 이 씨는 온몸이 꽁꽁 결박된 채 감금당했습니다. 그렇게 꼬박 이틀이 흘렀을 무렵 남자들이 갑자기 냉장고에서 뭔가를 꺼내와요. 그리고 이 씨 앞에 내려놨죠? 그건 분명 사람의 시신이었어요. 이 두 남성이 이 씨가 보는 눈앞에서 칼질을 하면서 시신을 토막내기 시작한 거예요. 게다가 더 충격적인 건 그 과정에 이 씨 또한 강제로 동참시켰다는 겁니다. 사실 이 씨로서는 이 사람들 말에 따르지 않으면 나 또한 이 눈앞에 있는 토막 시신처럼 죽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격한 두려움에 휩싸였겠죠. 그래서 이 씨도 제정신이 아닌 상황에서 사체 훼손에 동참하게 되는데요. 그러자 범인들은 깔깔거리며 좋아했습니다. 야, 이제 너도 우리랑 같이 공범이야. 비록 타이였긴 했지만 어쨌든 이 씨 또한 범행에 동참한 건 맞아요. 너무도 끔찍한 경험이었죠. 근데 그래서 범인들이 안심한 걸까요? 이후 그들은 이 씨를 순순히 풀어주게 됩니다. 물론 그녀를 협박해서 지인을 협박해서 몸값을 뜯어낸 후긴 했어요. 그렇게 이 씨가 우여곡절 끝에 자유를 얻었지만 그녀는 며칠간 고민했고 용기를 내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 정황입니다. 자, 지금까지 그녀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또 일관적입니다.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을 했고 경찰이 즉각 수사에 착수했죠. 하지만 시작부터 난관입니다. 이 씨가 자기가 감금됐던, 그러니까 그 남자들의 자취방 그 위치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사실 무자비한 폭행을 당했고 얼떨결에 끌려간 장소라서 구체적으로 기억하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녀가 기억하는 건 그 범인들이 살던 집 대문이 파란색이다 라는 점이었어요. 그거 외엔 아무것도 떠올리지 못했고요. 아니 그렇다고 뭐 인천 바닥에서 파란색 대문집을 지금 일일이 수색하고 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런데 불행 중 다행으로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실마리가 포착됩니다. 사실 이 피해자 이 씨에게는 정 씨라는 동거남이 있거든요. 근데 범인들이 이 씨 납치했을 때 이 지인, 그러니까 정 씨에게 몸값을 가져오라고 전화를 한 기록이 있어요. 그렇다면 정 씨의 휴대폰에 범인 중 누군가의 번호가 분명 남겨져 있을 거예요. 경찰은 통화 기록을 일일이 추적했고요. 의심되는 번호에 대한 신원을 찾아냈습니다. 그 결과 28살 민 씨라는 남성의 번호라는 게 확인됩니다. 용의자 민 씨, 그를 검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방법을 막 논의하다가 별 수 없이 이 제보자 이 씨의 협조가 필수적이었습니다. 이게 이 씨 입장에서는 너무 두렵고 또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망설이고 있는데 경찰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범인 꼭 잡겠다. 그러려면 한 번만 더 우리 도와주고 믿어줘라. 반드시 검거하겠다. 그녀는 이 말을 믿고 작전에 동참합니다. 경찰의 지시대로 그녀는 민 씨에게 연락을 시도했어요. 그리고 1월 19일 저녁 6시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시청 후문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습니다. 그날 현장에 나타난 민 씨는 별다른 의심을 하는 그런 태도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은 설마
같이 사체를 훼손한 이 씨가 경찰에 가서 모든 걸 불었을 거라고 아예 생각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일대에는 수사팀이 잠복해 있었고 잠시 후 민 씨는 신속히 검거됩니다. 자, 이제 또 다른 공범을 찾아야겠죠? 길고 긴 추적 끝에 다음 날인 20일 낮 2시 공범이었던 25살 강 씨를 군자 톨게이트에서 검거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는 당시 부산에 있는 여자친구를 만나고 돌아오던 길이더라고요. 검거 당시 그는 심하게 저항을 했고 그 과정에서 경찰은 공포탄 한 발과 실탄 한 발을 발사하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꽤 많이 저항을 한 것 같죠. 그렇게 검거된 이인조, 아니 근데 수사가 또 난관에 부딪혀요. 이 두 사람이 아주 펄쩍 뛰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겁니다. 경찰로선 당황했죠. 그리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는데 결국 또 어쩔 수 없이 이 피해자 이 씨를 범인들과 직접 대질시키는 무리수까지 감행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인조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세요? 저 여자 누구예요? 우린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미친 여자 아니야? 막 이렇게 발뺌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이럴 수 있을까요? 그렇게 범죄를 강하게 부인하는 와중에 경찰들은 이들의 아지트였던 인천 가좌동의 하숙집 자취방을 샅샅이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범인 중에 강 씨가 직접 계약을 한 곳이에요. 막 수색을 해보니까 하나씩 이 사건의 잔혹성을 짐작케 하는 범행 도구들이 줄줄이 발견됐죠. 우선 집 안에서 피해자를 공격할 때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망치, 쇠톱, 회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또 피해자들 결박할 때 사용했던 테이프, 케이블 타이도 나오고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이게도 여러 개의 파란색 대형 플라스틱 통이 발견됐거든요. 안을 열어보니까 비닐에 쌓인 토막난 남성의 시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집 안에 시신이 있는데 뭘 잡히고 나서 발뺌을 해요. 어쨌든 이 시신이 굉장히 정교하게 훼손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3개의 비닐봉투에 나눠져서 담겨 있었죠. 근데 또 보니까 절단된 손이 지문까지 전부 도려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은 이의 신원을 감추려고 아주 철저히 행동한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건 앞서 이 씨가 증언했던 그대로였습니다. 게다가 더 경악할 만한 게 증거로 나왔는데 그건 바로 디지털 카메라였습니다. 이 카메라 안에 이들이 함께 시신을 토막냈던 과정을 찍어둔 사진들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진을 하나하나 보던 경찰들이 정말 입을 다물지 못해요. 왜냐면 범인들 표정이요. 사체를 토막내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막 깔깔거리면서 되려 즐거운 표정입니다. 어떤 사진엔 V를 해가면서 환하게 웃고 있고요. 이거 너무 상상만 해도 소름 돋죠. 어쨌든 이렇게 명백한 증거 앞에서 이인조는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습니다. 결국 모든 범행 사실 인정했고, 자 그럼 이제 왜 죽였는가? 범행 동기가 궁금해집니다. 사실 알고 보면 그 죽은 피해자와 이들은 원한도 없고 일면식도 아예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왜 죽이고 토막냈냐? 라는 질문에 주범격이었던 강 씨가 대답합니다. 그게요. 헤어진 애인의 현재 남자친구랑 목소리가 비슷하더라고. 짜증나서 죽였어요. 생긴 것도 뭐 같고. 살해 동기가 정말 허탈 그 자체예요. 이걸 앞에서 듣고 있던 경찰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진짜 머리 한 대 박고 싶었겠죠.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주범인 강 씨 그리고 공범 민 씨는 영등포 구치소에서 깜빵 동기로 만났습니다. 출소를 한 후에 둘은 일자리를 얻지 못한 채 돈이 궁해지니까 함께 범죄를 모의하기 시작했죠. 2003년 1월 11일 날 강 씨는 자기 그 인천 자취방에 민 씨를 불러서 구체적인 범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자가용 영업하는 사람을 한번 우리가 털어보자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돈과 차량을 갈취하자는 내용인데 여기서 자가용 영업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택시처럼 허가를 받은 차가 아니라 본인의 자차로 승객들을 태워다 주는 불법 영업을 말합니다. 이게 지금은 많이 줄었는데 그 당시인 2000년대까지만 해도 사실 암암리에 꽤나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해요. 이게 워낙 불법이다 보니까 그걸 약점으로 잡으면 피해자들이 차와 돈을 뺏겨도 신고를 못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렇게 두 사람은 회칼 2자루, 그리고 40cm짜리 부엌용 칼, 또 여러 결박할 수 있는 도구 등을 준비합니다. 그렇게 그 모의를 한 당일, 계획을 하자마자 바로 밤거리로 나와서 대상을 찾기 시작했죠. 저녁 9시 두 사람은 수원시 권선구의 버스터미널 앞에서 생활정보 책자를 뒤적거렸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 광고에 나온 자가용 영업자의 연락처를 발견해서 전화를 겁니다. 저희가 있는 곳 좀 와줄 수 있죠? 하고 그를 유인하게 되죠. 이때 등장한 피해자가 바로 살해된 26살의 오 씨입니다. 이들이 오 씨에게 25만 원을 줄 테니까 당장 강릉에 가자고 요구했어요. 수원에서 강릉까지. 비록 먼 거리죠. 근데 이게 오 씨 입장에서는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래서 아무런 의심하지 않고 이 두 사람을 태워서 강릉으로 차를 출발시켰죠. 자, 그런데 한편 범인 두 사람 입장에서는 이 지역을 벗어나서 좀 더 한적한 곳으로 유인한 꼴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한참 달리던 오 씨의 차가 강릉 휴게소를 약 10km 정도 지난 밤 11시 40분, 2인조는 작전을 펼쳤습니다. 먼저 뒷좌석에 앉아있던 강 씨가 나 좀 소변이 너무 급한데 차 좀 세워줘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잠시 후에 이 드라이버 오 씨가 영동고속도로 갓길에 정차를 하게 되죠. 그 순간 조수석 옆에 앉아있던 민 씨가 오 씨의 얼굴을 냅다 주먹으로 때립니다. 그러면서 뒷좌석에 있던 강 씨도 뒤에서 그를 위협하면서 회칼을 들이밀었죠. 이후 계속 가혹한 폭행이 이어졌어요. 그 충격이 얼마나 심했던지 차 뒷좌석의 창문 다 깨졌을 정도입니다. 사실상 오 씨는 무방비 상태였잖아요. 혼자서 이 뒤 옆에 있는 건장한 남성 둘의 공격을 막아내긴 역부족이고요. 이들은 피해자의 양손과 양발 결박했고 눈과 입에 테이프를 둘둘 감은 채 그를 뒷좌석에 태우고는 다시 강 씨의 자취방에 있는 인천으로 되돌아옵니다. 1월 12일 새벽 5시 반, 집에 도착한 이들은 여태까지 범죄가 너무 피곤했는지 오 씨를 일단 안방에 옮겨놓고 잠을 청하게 돼요. 그리고 오 씨가 이때를 노렸습니다. 2인조가 잠든 걸 확인하고 탈출을 시도한 거예요. 필사적으로 팔을 움직여서 일단 이 케이블 타이를 좀 느슨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천만다행히도 양발에 묶여있던 케이블 타이를 풀어내게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사실 눈과 입은 여전히 테이프로 감겨져 있거든요. 손도 묶여있긴 하고요. 두 발만 자유로워진 상황에서 오 씨가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당장 도망을 치려고 했죠. 아침 10시쯤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더듬거리면서 입구를 찾다가 그만 보일러실에 부딪히고 맙니다. 그 시끄러운 소리에 강 씨와 민 씨가 잠에서 깨어났고요. 이 새끼가 어딜 도망쳐? 분노한 두 사람은 그때부터 오 씨에게 또다시 무차별한 폭행을 휘둘렀습니다. 이때 걸레자루, 온갖 도구들 보이는 대로 잡아서 때렸어요. 그리고 또 분이 안 풀렸는지 강 씨가 테이프를 추가로 가져와서 오 씨의 얼굴 전체를 아예 둘둘 휘감아버리는 엽기적인 짓을 저지릅니다. 이러면 사람이 숨을 못 쉬잖아요. 그래서 오 씨가 몸부림쳤죠. 그리고 잠시 후 그는 질식사로 사망하고 맙니다. 어라? 죽어버렸네. 2인조는 곧장 다음 피해자를 물색했습니다. 이때 대상이 된 사람이 바로 이 씨예요. 앞서 경찰에 제보를 했던 이 씨요. 오 씨가 사망하고 불과 다음 날인 1월 13일 밤 9시 30분. 두 사람은 화상 채팅에서 만난 이 씨에게 25만 원을 내가 줄 테니 같이 월미도에 가자라고 끼어냈어요. 그렇게 월미도 한적한 공터에 도착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을 좀 보내고 얼마 안 가 본색을 드러냅니다. 폭행을 휘둘러서 이 씨를 납치하고 인천 다시 자취방으로 데려와요.
범인들은 거기서 그녀를 강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끊임없이 생명을 담보로 협박을 합니다. 사실 이게 사람을 죽인 지 지금 24시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살인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진 걸까요? 아니면 뭔가 약간 난 이미 사람을 한번 죽여봤어. 이것에 대한 과시였을까요? 일부러 이 씨를 앞에 두고 막 들으라는 듯. 야, 얘 죽일까? 아니야. 오늘까지 살려두자. 그럼 내일은 어떻게 죽일까? 막 듣는 사람 오금이 저릴 만한 이야기를 막 장난처럼 서슴없이 꺼냅니다. 이 씨는 온몸이 결박된 채 덜덜 떨면서 이 지옥 같은 시간을 버텨야 했고요. 그러다 잠시 후 앞서 살해한 오 씨의 시신을 가져오더니 급기야 훼손까지 동참시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 씨에게 함께 사는 동거남이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그리고 그에게 돈을 뜯어낼 계획을 세우게 된 거죠. 14일 아침입니다. 일당은 동거남 정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몸값 250만 원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돈 받았어요. 약속대로 그녀를 풀어줬죠. 이땐 물론 너도 우리랑 같이 시신을 훼손했으니까 공범이다 라는 전제가 깔려 있었어요. 게다가 또 한 가지 조건이 있었죠. 이 범인 두 사람 중에 민 씨가 원할 땐 언제든지 달려와서 성관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씨를 놓아준 게 아니라 막 자신들이 조종할 수 있는 성놀이개로 삼겠다는 거죠. 저는 지금 이 스토리를 들려드리면서도 이게 진짜 국내 사건이 맞아? 할 정도예요. 무슨 공포 영화에서나 볼 법한 정말 앞뒤 생각 없는 너무 엽기적인 범행이죠. 근데 쉬라고요. 다행히 두 사람은 검거됐고 이젠 재판 결과가 궁금합니다. 주범인 강 씨에게는 최종 무기징역. 하지만 공범이었던 민 씨에게는 고작 징역 7년이 선고됩니다. 그 이유는 민 씨에게는 살인 방조죄만 적용됐기 때문이에요. 또 이 씨를 살려보냈다는 것도 참작이 되었다고 하고요. 이게 말이 되나 싶어요. 이 사건이 20년 전 사건이라 그런 걸까요? 형량이 너무 낮은 거 아닌가요? 지금 그럼 민 씨는 출소를 해서 멀쩡히 살아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또 모르죠. 또 다른 죄를 저질러서 감방에 있을지도요. 한편 주범인 강 씨는 무기징역을 받긴 했지만 20년의 형기를 채운 상태라서 가석방의 가능성 또한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건은 그 엽기성과 잔혹성에 비해 국내에 그렇게 많이 알려지진 않은 것 같아요.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워낙 강력 범죄가 많았던 시기라 대중에게 좀 금세 잊힌 탓도 있습니다. 근데 금세 잊히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살아남은 피해자는 얼마나 두려움에 떨며 살고 있을까요? 또 유가족은 얼마나 억울하냐고요. 그런 의미에서 당시의 판결은 제3의 공범이나 다름없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듭니다. 앞으로 살아가야 할 피해자의 남은 인생을 또다시 지옥으로 빠뜨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